미국의 어느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 저희들은 이 한국 음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저 따위 찌꺼기만 모아둔 음식이 무슨 요리라고 저걸 선택하신단 말입니까? 우린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아세요. 이곳 식당 안에서는 여러 명의 셰프들이 식당 사장을 둘러싼 채로 격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반항적인 셰프들과 혼자서 맞서 대응하는 미국인 사장님의 곁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한국인 남자가 보이는데요. 결국 격하게 항의하던 셰프들은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식당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 데이비드 이종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머나먼 타국 미국으로 넘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는 저의 입으로 말씀드리기조차 껄끄러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워낙 어린 시절 미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친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의 한국식 이름이 적힌 메모지 한 장만 덩그러니 남겨주었죠. 저는 그조차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 그리 좋은 이름이라고, 키우지도 못할 자식을 먼 타국으로 입양시킨 주제에 그런 걸 자랑스럽게 남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를 미국에서 키워주신 양부모님들은 섬유 사업을 크게 하시던 젊은 미국인 부부셨는데 꽤 부유한 재력을 소유한 분들이었죠. 어릴 적 저의 기억 속에는 큰 대저택과 마당이 있는 집에서 노란 머리의 양부모들에게 적당한 사랑을 받으며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어느 정도 사리분별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양부모님의 사업 운영이 점점 나빠진다는 것을 느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정부의 관할에 있는 위탁 가정으로 위탁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양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신 거였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를 버리신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는 다소 어렸던 그 시기부터 스스로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저는 한국인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이곳으로 입양된 아이였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저에게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한 친부모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년기 시절을 보낸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본주의의 무서움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위탁 가정에서조차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없음을 배웠고, 그들에게서는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나를 버리고 잘 살아갈 친부모와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나를 다시 한번 버리고 가버린 양부모에게 보란듯 잘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고등학생쯤의 나이가 된 저는 이제는 사회생활을 통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위탁가정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어차피 위탁가정의 부모도 저를 일꾼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죠. 그나마 저를 때리거나 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사회와 마주한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탁가정을 도망 나온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제가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미국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방학 시즌에만 하루 8시간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해당 근무 시간을 모두 채운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취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되더라도 금방 잘리고 교체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정상적인 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다가 그들은 제가 아시아 계통이라는 이유로 미야오를 연발하며 다소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계로 인식되었고 한국계라는 인식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이놈의 태생은 저주를 받다 못해 끝까지 내 발목을 잡아채는구나. 내가 만약 한국계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나를 이런 곳에 입양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 친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나도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마저 들었죠. 하지만 허허벌판에 홀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시점에 그러한 생각만 해서는 아무 영양가가 없었습니다. 결국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을 해야 하고 벌어야 했죠. 그러다가 저는 한 식당에서 우연히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은 주로 청소와 설거지 같은 잡일들이었죠.
여러분들 중에서 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들려서 한 끼를 해결하고 나오는 공간이었지만 식당의 주방은 전쟁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바빴고 각자의 역할이 있었으며 그 역할이 아귀가 잘 맞는 바퀴처럼 들어맞아야만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그런 전쟁터와 다름없는 주방에서 셰프라 불리는 요리사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술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하나의 요리를 만듦에도 최선과 열의를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저는 식당 일을 마쳤음에도 곧바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곳의 셰프들이 요리를 만드는 것을 눈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의 요리를 본떠서 저만의 요리를 만들어내었죠. 그 과정은 저에게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식당에서 일을 하던 저는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을 마주해야 했죠. 어차피 저를 일하게 해주었던 것은 손님이 많이 오는 특정 시기에 한정해서 잠깐 일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식당 사장님은 저에게 열심히 일을 해주었다며 보너스까지 챙겨주는 인심을 보여주어서 되려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또다시 먹고 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야 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아무도 모르게 뉴스의 사회면에 실려야 했을지도 몰랐으니까요. 아니,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사라질 운명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해고된 그날 저녁은 그동안 참아왔던 저의 눈에서 눈물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흘린 날이었습니다. 너무나 서러웠죠. 평범하게 살기조차 힘든 저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를 버린 친부모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래, 나를 버린 그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다시 해보자. 힘들었지만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살고자 했습니다. 이대로 서서히 굶어 죽거나 굶어 죽기 싫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불상사를 만들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한껏 자신감을 끌어올려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시켜만 주신다면 달나라에 가서 달토끼라도 잡아오리라 생각하며 의욕적으로 일자리를 구했죠. 하지만 이내 풀이 죽은 토끼가 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제1의 선진국이라곤 하지만 경제가 힘든 시기에는 미국 또한 침울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랬기에 일자리가 더더욱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략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일자리를 목표로 삼았던 저는 특정 업계를 집중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식당이 바로 제가 특정한 업계였습니다. 저에게 요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요리라는 것은 저에게 재미있는 일이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어느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식당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보기엔 허름해 보여도 나름대로 과거 맛집으로 인정받던 인기 음식점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메인 셰프를 필두로 여러 셰프들이 주방을 지키고 있었고 근무를 시작하기 전 사장님에게 이런저런 지시를 받는 모습들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의 모습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소 근엄하고 멋있는 모습들이 무한하게 보일 정도로 이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저 셰프들의 인건비나 감당이 될지 싶은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인데 저까지 취직시켜준 이유를 저로서는 당최 모르겠는 상황이었죠. 할 일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식당인데 이대로 손님이 없어서 다시 잘리는 상황이 발생할까봐.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다소 건방진 제안을 건넸죠. 손님이 없는 지금 시기에 신메뉴를 개발하는 것은 어떠냐고. 식당의 메뉴들을 보아하니 다소 일반적인 메뉴들밖에 없는 것 같다고. 식당 사장님은 뜬금없는 저의 제안에 고심하는가 싶더니 이내 셰프들에게 신메뉴 개발을 각자 한 메뉴씩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요리 하나를 식당의 정식 메뉴로 선정하겠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자네도 하나 만들어 보게라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제안을 했던 덕분이겠지요. 저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취직한 뜨내기가 베테랑 셰프들 사이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고심하고 집중하여 메뉴 개발을 했고
다른 셰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든 요리는 부대찌개라는 요리였습니다. 저에게 가장 자신 있는 요리였고 또 제일 좋아하는 요리기도 했죠. 제가 이 요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미국식 재료와 한국식 재료, 그리고 양념장이 어우러져 환상의 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들만 본다면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환상적인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맛있다는 말이죠. 왠지 이 음식을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저의 부모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났고 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보이는 듯해서 왠지 동질감도 생기는 그런 음식입니다. 드디어 신메뉴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고 믿기 힘든 일이었지만 베테랑 셰프들이 만들어낸 그 훌륭하고 화려한 음식들을 제치고 저의 부대찌개가 최종적으로 신메뉴로 선정되었죠. 물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사장님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이미 부대찌개라는 음식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부대찌개를 먹어보더니 흠칫 놀라는가 싶더니 그대로 홀린 듯 몇 숟가락을 더 퍼먹는 걸 보면 아마도 사장님의 입맛에도 잘 맞았나 봅니다. 그 순간 저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샘솟기도 했고요. 희망을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주방의 분위기는 다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다른 셰프들이 저의 음식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심지어 어떤 셰프는 저의 요리를 음식이 아닌 찌꺼기를 모아놓은 쓰레기라는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셰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당 사장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죠. 그 이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지만 주방의 분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악화하기 시작했죠. 한 셰프가 저런 음식이 신메뉴로 선정되는 식당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치 릴레이를 하듯 다른 셰프들도 줄줄이 퇴사를 해버리고 말았죠. 이대로 가다가는 식당이 망하고 문을 닫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장님에게 그냥 신메뉴 선정을 다시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사장님은 무슨 똥배짱인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네 부대찌개는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단연 최고였네. 그분의 부대찌개 맛과도 너무나 닮아서 이건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때는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셰프들이 모두 식당을 퇴사해버린 이후로 사장님은 직접 주방으로 들어와 저와 함께 둘이서 주방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식당에는 손님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최근에는 밖에서 번호표를 부여받고 기다리는 손님까지 생겼죠. 알고 봤더니 우리 식당 부대찌개를 먹고 간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정신없이 손님들을 다 받아내고 일을 마친 후에 저에게 다소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부대찌개라는 음식을 어디에서 배웠느냐고 말이죠. 저는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고 그냥 다른 식당에서 먹어보고 저만의 스타일로 바꿔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뜻밖의 우리 식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이 식당의 사장은 원래 내가 아니었네. 자네처럼 한국인 사장님이 주인이셨지. 사실 내가 자네 같은 경력도 부족한 사람을 취직시킨 것도 사실 그분 일대 사장님이 생각나서였어. 자네는 그분을 많이 닮았네. 외모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자네가 만든 그 부대찌개라는 요리 말이야. 일대 한국인 사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였어. 그분도 딱 자네만한 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릴 때 갓난쟁이인 아들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시켰다는 거야. 그때는 다들 힘들었으니까 굶겨 죽이는 것보다야 그게 낫다고 판단했겠지. 그리고 한국에서 식당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자 아들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와서는 지금의 이 식당을 오픈하고 아들을 찾아 나섰다지. 결국엔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말이야. 왠지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그 한국 사장님의 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했던 것일까요? 저는 사장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어진 사장님의 말씀에 제 귀를 의심했고 억지로 마음속으로 삼키던 눈물은 더 이상 주체하지 못한 채 그대로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분의 아들 한국식 이름이 종남이었을 거야. 이 종남. 하도 들어서 기억하고 있지. 그 이후로 저는 그 식당에서 주방 직원의 지위가 아닌 사장의 지위를 승계받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친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식당에서 말이죠. 제가 일대 사장님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현재의 미국 사장님은 흔쾌히 저에게 이 식당의 권리를 전권 위임하셨고 원래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의 곁에서 저를 도와 식당 운영에 힘을 써주시고 계시죠. 후일담으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 친아버지는 한국에서 부대찌개를 판매하여 기반을 다졌고 이곳 미국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식당에서도 부대찌개를 판매했었는데 그 덕분에 한때는 이 동네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졌었다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여느 때처럼 저를 찾기 위해 나섰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의 부대찌개 레시피를 알지 못해 더 이상 판매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늘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우리 아들 종남이 찾으면 그놈에게 내 부대찌개 레시피와 식당을 물려주고 싶네. 난 알고 있어. 우리 종남이는 분명히 이곳 미국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어쩌면 이 아비의 요리 재능을 닮아서 유명 셰프가 됐을지도 모르지. 미국에 있는 위탁 가정을 죄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종남이를 찾을 거야. 그게 내가 종남이를 위해서 사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어떤 마음으로 삶을 견뎌오신 것일까요?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입양시켜야만 했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저는 감조차 잡히질 않습니다. 그저 한때나마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원망한 제가 한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고 또 용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부디 마음 편히 계세요. 제가 아버지의 식당을 부끄럽지 않은 식당으로 만들어 볼게요. 벨기에의 한 요양원. 이곳에는 한국인 남자가 몸이 편찮으신 노인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눈빛에는 어떠한 의욕도 목표도 없는 듯 허망함이 보이는데요. 어릴 적 한국에서 벨기에로 입양을 오게 된 이 한국인 남자는 어느 날부터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과 벨기에를 넘나들던 한국인 남자는 다소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면서 오열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서 임시직을 전전긍긍하는 주제에 사회봉사활동까지 하고 있는 미하일 송남기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이 두 개라는 것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남들과는 조금 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머릿속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았을 아기 시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머나먼 이곳 벨기에까지 입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저를 입양하신 벨기에 양부모님의 인성이 훌륭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셨다는 점이죠. 양부모님은 저를 입양하기 전 이미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2명의 자식을 원했던 양부모님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번의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좌절하던 중 저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지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양부모님도 저의 모든 부분들을 케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저에게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가져다 주었죠. 아이들에게 끊임없는 놀림을 받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저 그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저는 그런 순간들을 견뎌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학창시절을 보낸 탓인지 저는 늘 외로웠고 마음 한 구석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안은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늘 비어있는 마음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저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죠.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양부모님은 대학을 진학하여 괜찮은 직장을 얻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며 안정된 생활을 하길 원했죠. 학창시절에 저는 괴롭고 외로운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와는 다르게 공부도 곧잘하고 꽤나 학구적인 아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면의 어두운 부분을 알지 못하시던 양부모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며 양부모님과의 심도 깊은 이야기를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되어 곧바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고
이것저것 일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죠. 제가 하던 일은 한 가지로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힘든 일, 편리한 일 가리지 않고 하다 보니 그러했죠. 그러다가 저는 벨기에의 한 요양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몸은 아주 고되고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요양원 일은 천직이라고 할 만큼 보람이 있었지만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셨고 그런 저에게 크게 실망을 하신 듯했죠. 그리고 그런 실망감을 저에게 감추지도 않으셨습니다. 미하엘,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말이다. 꼭 그런 일을 해야겠니?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도 잘하던 녀석이 굳이 그렇게 험한 일을 할 필요가 있냐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조금만 준비하면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않는 거야? 나는 도저히 너의 그런 선택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구나.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싹트고 있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일절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제가 일하던 요양원에는 여러 가지 사연을 지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시아 계통의 환자들도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인 환자도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시선이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환자는 아니었지만 제 일이라는 것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에만 집중해야 하는 일은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한국인 할아버지와도 대화를 해보고 이런저런 사연들도 듣게 되었죠. 보기에는 7, 80대는 되어 보이던 이 할아버지는 사실 겨우 60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기구하게도 저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한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미하엘이라고 했나? 젊은 친구가 똑똑해 보이는데 왜 이런 곳에서 늙은이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겐가? 자네도 눈빛이 어두운 것을 보니 나처럼 아주 못 같은 사연이 있나 보구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놈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노인이 돼버렸으니 말이야. 그래도 오늘은 정신이 맑은 느낌이야. 자네 같은 한국의 젊은이를 봐서 그런지 기분도 좋아. 이곳에 요양 중인 한국 할아버지는 끼니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시절에 벨기에로 아들을 팔아넘기듯 입양을 보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절로 분노감이 생기더군요. 저의 친부모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나의 친부모도 그렇게 팔아넘기듯 나를 이곳에 입양 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할아버지가 가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벨기에로 보내버리고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좋아지자 팔아버리듯 벨기에로 보내버린 아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나중에는 매일 술을 마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작정했고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곳 벨기에에서 터를 잡으셨다고. 하지만 결국 아들의 자취를 전혀 찾지 못하시고 치매에 걸리는 바람에 이곳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했죠. 친부모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인지 왠지 그 할아버지가 밉지는 않았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이런저런 대화들도 종종 나누었고 한편으로는 친근감,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정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인 할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 수 없는 감정들 때문에 한동안 아주 힘들었죠. 이곳에서 일하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다시금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저의 담당이 아니었기에 굳이 그러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저는 그 한국인 할아버지의 대소변까지 거두며 정성껏 돌봐드렸었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저는 더 늦기 전에 저의 뿌리를 찾기 위해 모국을 방문하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버린 친부모를 지금에 와서야 찾아 무얼 하냐는 생각도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렵게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한 질문들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를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버리고 찾을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42년 만에 내 모국인 한국의 땅을 받게 되었죠. 한국에는 다행스럽게도 아동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과거 1955년 10월에 미국인 부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었죠. 이곳에서는 입양을 알선하고 소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저소득계층 등의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을 통해 입양이 되었더라면
분명히 저에 대한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해당 기관을 찾았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양 기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저의 물음에 기관에서는 단 한 문장의 대답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송남기 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듣게 될 줄 알았죠. 그리고 기관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근거로 친부모를 찾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힌트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조회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 조금은 허무하고 서글펐죠. 이게 이렇게 쉬운 건가? 자료가 없으니 그냥 이대로 끝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뇌했던 그 순간들이 단 몇 초 만에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역시나 애초에 친부모를 찾겠다고 나선 것이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괜한 짓을 했다가 심리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없는 형편에 돈도 무리해서 사용을 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한편으로는 이곳에 나의 입양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것이라면 아마도 나의 친부모는 어떤 편법이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말 그대로 나를 팔아넘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곳에 서류가 없을 리 없었으니까요. 이대로 친부모를 찾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시작한 김에 조금 더 찾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감정들은 그 어떤 감정들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죠. 저는 친부모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원망을 한다거나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그냥 말 그대로 내 부모가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저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한국에 남아서 친부모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런 단서조차 없었지만 그 당시 입양과 관련된 모든 기관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묻고 또 물어보고 다녔죠. 하지만 애초에 너무나도 오래된 과거의 일이기도 했고 친부모가 편법이나 불법적인 루트로 나를 벨기에로 넘긴 것이리라 예상했기에 더더욱 관련된 자들을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 정신없이 친부모를 찾아 헤매이다 보니 어느새 수중에 있는 돈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돈을 많이 모아서 가져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꽤 큰 거금이었는데 친부모에 대한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자 허무했습니다. 돈이 궁핍해지는 상황이 되자 벨기에 양부모님의 말씀대로 좀 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죠. 이제 와서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하지 못하고 벨기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벨기에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 아주 외롭고 쓸쓸했으며 화가 치밀었습니다. 친부모를 단번에 찾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실마리라도 작은 단서라도 얻고 돌아가길 기대했는데 아무런 수업도 없이 혼자서 돌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서 눈물을 삼켜야 했죠. 그렇게 다시 벨기에로 돌아간 저는 한동안 다시 임시직을 전전긍긍하며 한국을 방문하기 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목적 없는 삶. 아직도 저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지켜보시던 벨기에 양부모는 어느 날 저에게 그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하엘, 혹시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너의 친부모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이 말은 꼭 해주어야겠구나. 너의 친부모는 너를 버리거나 팔아버린 것이 아니란다. 그저 그분들의 그때 사정이 좋지 않았던 거야. 너를 나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너는 지금쯤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너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지. 벨기에 양부의 이야기는 저에게 조금은 자극이 되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한국이 싫지 않았습니다. 벨기에로 다시 돌아온 순간부터는 한국에서 친부모를 찾아다니던 그 생각들과 그리움을 지독하게 느끼고 있었죠.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한국에 대한 추억과 향수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중독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증상이었죠. 한국의 음식, 문화들, 그리고 한국어,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나를 버린 부모와 나라가
뭐가 그렇게 좋을 일이 있다고 그렇게 한국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는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벨기에에서 일을 하며 다시 한국에 갈 경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한국어를 미친 듯 공부하기 시작했죠. 또한 여차하면 한국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친부모를 찾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말이죠. 이때는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그러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리라는 것은요. 저는 1년 후 속는 셈 치고 다시 한국의 입양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놀랐고 또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는 없다고 했던 자료가 이번에는 나타난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기관의 실수라고 보여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친부모에 대한 자료가 나타났다는 것에 집중했고 그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친부모에 대한 자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친권폭이라는 한글이 적혀진 기록과 친부모의 이름, 그리고 한국 주소지가 전부였죠. 한국어를 1년 동안 미친 듯 공부한 덕에 이제는 웬만한 토종 한국인과도 비견될 정도로 한국어 실력이 늘었던 저였지만 친권폭이라는 말은 사전을 다시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단어의 정체를 알고서는 울컥하고 말았죠. 내 친부모가 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담은 일종의 각서와 마찬가지였거든요. 마음을 다잡은 저는 서류에 적힌 한국 주소지로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나의 친부모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없었고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죠. 이미 그곳의 주인은 몇 번을 바뀐 듯 저의 친부모에 대한 정보는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 집 주변의 집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며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친부모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죠. 그러다가 어느 한 노인분 혼자서 사는 집에서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그 양반들이 자네 부모인가? 그리 찾아다니더만 그래 아직도 만나지 못했나 보구만. 아내가 죽고 나서는 그 집 바깥 양반 혼자서 벨기엔가 어딘가로 떠났다던데. 그게 한참 전인데 나는 벌써 만나서 잘 사는 줄 알았지.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제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였습니다. 친부모가 저를 그토록 찾아다녔다니. 게다가 벨기에로 갔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처음에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겨우 단서를 찾은 듯 싶었지만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치는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벨기에 양로원에서 일을 할 당시에 만났던 그 할아버지. 7, 80은 더 되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60대여서 놀랐던.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그렇게 폭삭 늙어버린 것인지 궁금했던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벨기에로 왔고 과거 제가 일하던 요양원에 있던 한국인 할아버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죠. 송귀남 할아버지. 네, 잘 알죠. 치매에 걸리셨는데 몇 년 전에 이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미하엘 씨도 계시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분이 정신이 멀쩡하실 때는 늘 자기 아들 이야기만 했어요. 우리 남기 찾아야 되는데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병원을 나가시려고 한 적도 있으셔서 기억이 나요. 근데 갑자기 그분은 왜? 미하엘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의 모습에 요양원 간호사분은 놀라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졌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요양원에서 만났던 그분이 저의 아버지셨다는 것이 아직도 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다고 한 그놈이 저였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그토록 원하던 그 사람을 만났기에 더 이상 미련 없이 하늘로 떠난 것일까요? 이제는 그런 걸 물어볼 친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로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진 못했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와의 그 시간들을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도 저와 같은 마음이죠?